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쟁글이 함께하는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쟁글의 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쟁글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쟁글의 김지혜 애널리스트, 진종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쟁글 리서치 2팀의 김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쟁글에서 인덱스 리드 그리고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진종현입니다. 오늘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어려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메인넷들 중에서 가격 선방, 잘한 곳과 조금 덜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격 선방 잘한 곳부터 제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대표적인 좀 레이어 2 프로젝트라고 불릴 수 있는 폴리곤이 폴리곤. 가장 가격 선방을 잘 한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 진영에서 이제 가장 대표 주자기도 하고 네. 뭐 이따가도 뭐 자세히 내용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스타벅스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제 유명한 웹2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네. 그런 파트너십을 통한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을 좀 잘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립토 윈터 좀 언제 지나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윈터가 뭐가 와야 지나갈 거냐라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지난 시장에서 결국 많은 케이스들이나 실험은 보였는데 네. 이제 규모 있는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큰 기업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코인 보고 나서 아 코인을 왜 쓰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제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2022년에 가상자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을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준이 긴축 모드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네. 위험 자산 가격이 좀 모든 자산군에 걸쳐서 고전한 한 해였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현재까지 다양한 레이어 1, 레이어 2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위상은 굳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좀 블록체인의 근본에 충실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되게 비탈릭 부테린의 네. 팬입니다. 저는 진정한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대표님도 계시지만 뭐 존경을 진짜로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한 100년 뒤에 위인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높은 탈중앙성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드 수만 놓고 보더라도 POS 전환 이후에 뭐 44만 개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경쟁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천만 개 정도밖에 좀 그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런칭 이후 셧다운된 적도 없고 그다음에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특정 뭐 개인이나 이제 재단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아서 네. 가장 블록체인다운 블록체인 뭐 이상적인 장점을 가장 잘 구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뭐 이더리움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높은 가스비라든지 이제 낮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라든지 확장성 관련된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또 가장 많은 개발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문제도 점차 좀 해결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 대세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랑 달리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이더리움이 나오고 그때는 이제 내가 제2의 이더리움이다라고 주장을 하던 이제 레이어 1들이 막 나와서 이제 이더리움 vs 나머지 레이어 1들 전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그냥 이더리움이랑 호환성 가져가는 그 레이어 2 쪽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쪽 배경을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상대적인 반사 효과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 뭐 아까 종현님이 말씀해주셨던 솔라나도 그렇고 이제 2022년 1분기까지 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제 뭐 시가총액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위였던 테라 루나의 몰락 같은 이제 이슈들 때문에 반사 이익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뭐 실행이 되고 처리가 되는 이제 실행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보안성과 뭐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뭐 블록체인의 어떤 고유한 기능들을 이더리움에 일부 위탁을 하고 있는 만큼 확장성이랑 안정성을 좀 동시에 확보한 레이어 2 프로젝트다라는 것이 이제 좀 장점입니다. 앞서도 이제 가장 가격 방어를 잘했던 프로젝트로 폴리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폴리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레이어 2예요. 뭐 구 페이스북인 메타나 스타벅스, 나이키 등 이제 글로벌 웹2 기업들이랑 가장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라인업들을 좀 구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가장 방어를 잘 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플랫폼의 발전도 사실 중요한데 인프라도 같이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잠깐 인프라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뭐 로닌, 뭐 하모니 같은 생태계를 연결하는 브릿지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2023년에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이런 이더리움을 대체하고자 나온 레이어 1 체인들이 좀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체인에 걸쳐서 활성도가 높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체인 간의 자산 이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락앤민트 방식을 택하는 그런 브릿지가 곽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이제 현재 락앤민트 기술로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 검증자가 이제 각 체인에서 자산이 정상적으로 잠기고 또 신규로 민팅되었는지 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외부 검증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 이 외부 검증자의 보안이 뚫리게 되면은 사실 브릿지는 너무 쉽게 해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 실패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아마 올해에도 좀 다양한 체인 간의 그런 생태계의 연동에 대한 니즈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브릿지에 대한 수요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외부 검증자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체인별로 좀 자체 노드들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자산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네이티브 방식의 검증 방식의 브릿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니어 프로토콜의 레인보우 브릿지라든지 코스모스의 IBC 같은 이런 네이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는 브릿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용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대중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브릿지도 이제 주요 섹터 중에 이제 하나의 그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오라클이랑 결국 이제 그 뭐 저장 측면에서 스토리지 관련된 것도 주요한 관심을 끌었던 트렌드였는데 그 두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라클이라고 하면은 체인 즉 오프 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좀 체인 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이 뭐 가상자산 가격이라든지 실물자산 가격, NFT 바닷가와 같은 이런 가격 피드를 활용하고 있어서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은 오라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 가격 피드 기능을 벗어나서 좀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표준 오라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인 체인링크가 가격 피드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 NFT용 난수 생성기인 VRF라든지 준비금 증명 이런 다양한 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서 오라클 프로젝트들의 성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인링크가 오라클 이제 뭐 당연히 대표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좀 경쟁 아니면 세컨드 런업이라고 나오는 플레이어들도 혹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밴드 프로토콜도 있고 피스 프로토콜도 있고 굉장히 되게 많은 오라클 프로젝트들이 온보딩 되고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거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만큼 좀 유저 수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체인링크의 좀 아성을 넘어서려면은 좀 많은 발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웹3에 진입할 때 이 지갑에 대한 부분이 좀 허들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2023년에는 지갑의 유저 사용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스테픈 다오를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운영을 할 때 제가 네. 좀 다양한 네트워크의 지갑을 조금 써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뭐 어떤 지갑을 우리 같이 사용해보자라고 이제 다른 회사분이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지갑이 이제 중앙화된 DB에 사용자들의 프라이빗 키를 좀 보관을 하고 있었어서 누가 그런 추천을? 네, 뭐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제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다 도난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진짜로요? 그 지갑을 쓰지 않았고 저희 이제 다오는 다른 지갑으로 운영이 돼서 되게 운이 좋았었는데 뭐 그런 게 말로만 듣던 사실 이제 사건 사고였었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옆에서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었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종현 팀장님의 의견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좀 반대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올해 스타벅스가 로열티 프로그램을 웹3 환경으로 풀어낸 오디세이를 런칭을 할 계획인데 오디세이를 살펴보면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 오디세이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수탁형 지갑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나이키, 레딧이 이미 NFT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기도 하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웹3 진출을 할 텐데 브랜드 로열티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서는 웹2 환경과 좀 이질감이 거의 없도록 동일한 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보안 측면에서 타협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좀 강조한 그런 수탁형 지갑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지갑이라는 허들을 좀 넘고 나면 역시 가장 유저에게 중요한 것은 콘텐츠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022년을 강타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엑시 인피니티를 대표로 하는 P2E와 그리고 스테픈을 대표하는 M2E였는데요. 2023년에도 여전히 블록체인 게임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뭐 2022년을 강타한 스테픈 M2E 다오는 네. 좀 슬프게 막을 내리기는 했고 또 2021년도 이제 대비로 투자 규모가 이제 전년도에 좀 줄기는 했지만 네. 뭐 22년도 3분기까지 이제 블록체인 게이밍이나 뭐 메타버스 섹터 총 펀딩 규모를 좀 살펴봤을 때 누적으로 약 70억 달러 수준이나 네. 뭐 모금에 성공을 했고 이는 이제 뭐 전체 가상자산 시장 내 펀딩 규모 중에 이제 50% 이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가상자산 시장, 뭐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엑시 인피니티 성공을 목격한 이제 기존 웹2 기업들, 뭐 중대형 게임사들이 자체 역량이랑 IP를 기반으로 또 블록체인 관련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올해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저는 메타버스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큘러스라는 VR 게임을 해보신 분이 전 계신가요? 되게 초창기에 해봤었어요. 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어지러워가지고 오래 못했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뭐 메타버스까지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도 이제 돌아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현실 시간보다는 좀 디지털 세계에서 좀 보내고 있잖아요. 뭐 네네. 출근하고 나면은 컴퓨터로 사실 대화하고 네. 김준호 대표님이랑도 이제 만나서 네.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이제 그 메신저 맞아, 옆에서 메신저로 얘기하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직장에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쉴 때도 계속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웹툰 보고 이렇게 쉬고 있다 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저는 메타버스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회 열풍을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진짜 많이 있고 특히 뭐 현실 세계에서 뭐 신분증만큼이나 디지털 세계의 아이덴티티도 이제 중요하게 좀 여기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뭐 쇼츠 넘기다 보면은 제페토 캐릭터들이 나와서 네, 뭐 네. 걸그룹 영상을 이제 따라추는 것들을 좋아요 수가 되게 높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또 BYAC가 네네네. 각광받는 것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웹상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마치 이제 BAYC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되게 힙하고 잘나고 부자라는 네. 이제 이미지를 좀 줄 수 있기 있어 때문에 보일 수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앞으로는 뭐 VR이나 그런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뭐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회, 뭐 경제, 문화 생활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뭐 메타버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게임이 정말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뭐 네. 영화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세상이 진짜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2023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쭉 블록체인과 그 게임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디파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디파이 메타는 매년 이제까지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컨셉의 디파이 개념이 나와도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테라나 올림푸스 다우처럼 과연 이 디파이가 2023년에는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디파이가 나오고 나서 실패했었던 이제 많은 이유들 중에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디파이가 어떤 기술적 결함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 쪽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상품이 고도화되는 단계를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만큼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주변 견제 장치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 상품 자체가 더 고도화된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금융 상품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뭐 유통량도 마찬가지니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갈 거고 투자자와 그 발행하는 곳들 간에 어떤 컨센서스를 가져갈 거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고 하는 등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합의 네. 와 같은 투자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디파이의 성공 여부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이쪽 규제 환경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안정화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희 팀장님은 디파이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GMX라는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FTX 사태 이후에 뭐 유동성을 좀 얻으면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도 2배 이상 좀 상승을 기록했을 만큼 뭐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디파이라는 게 꼭 이제 웹3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뭐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트레이드파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전통 금융사들이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JP 모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뭐 싱가포르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본 글로벌 뭐 유수의 IB 네. 기업들이 사실 디파이 영역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피델리티라든지 뭐 세쿼이어 캐피털 같은 뉴욕 이제 월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이 이제 23년 1월 출시를 또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디파이 시장에 이제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재편하고 뭐 사용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FT 열풍이 좀 식었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 웹2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웹2 기업에서 NFT를 도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거든요. 뭐 네.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앱 내에서 좀 유저들이 손쉽게 NFT를 뭐 민팅할 수 있고 그다음 또 네.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디오를 NFT로 민팅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툴을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NFT 도입 사례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PFP라든지 아니면 신발 등의 이제 10개 이상의 NFT 컬렉션을 출시를 해서 총 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이제 수익을 좀 창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웹2 브랜드들에게도 사실 NFT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준 셈이고요. 네. 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웹3 마켓플레이스인 또 스우시를 런칭하는 등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이 NFT 사업에 참전하고 있는 뭐 많은 웹2 기업들이 로열한 이제 뭐 고객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력한 커뮤니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NFT를 도입을 해서 그 커뮤니티와 이제 얼마나 끈끈하게 네.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해 나갈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그 이 시장에서 나왔던 뭐 PFP, 뭐 BAYC 같은 걸 보면서 BAYC는 사실 저작권이고 오히려 뭐 BAYC 주장하는 게 뭐 제2의 디즈니를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캐릭터 산업 쪽을 오히려 더 봐야 되는데 그 산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NFT를 어프로치를 하면서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뭐 비관적인 전망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곳들이 그러한 깊은 사업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라는 기술을 쓰려다 보면 생각보다 그냥 찍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수습을 하려다가 그냥 끝나는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혹시 이걸 보는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네. 기술을 쓰기 전에 먼저 그런 사업적인 고민부터 먼저 해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특히 아직 국내에서는 뭐 NFT가 그냥 마케팅 툴로 활용이 되는데 좀 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로 운영을 하는 NFT 비즈니스는 뭐 장기적으로는 좀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나이키나 이제 스타벅스의 행보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두 프로젝트들 모두 생각보다 천천히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NFT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벅스 오디세이 관련해서 좀 읽어봤었을 때 가장 재밌었던 점이 임직원들을 좀 그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NFT라는 게 결국 뭐 탈중앙화 커뮤니티로 간다고 했을 때 홀더들, 뭐 유저들만 이제 타겟하는 게 아니라 뭐 사내 임직원들을 어떻게 이 생태계에 참여를 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가 저는 되게 관심이 있었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다오를 다오를 또 운영해본 만큼 네. 뭐 이런 시도들이 좀 지속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만큼 네. 뭐 개인들이 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여를 한 만큼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세계가 이제 오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건전성 이슈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 다오도 접을 만큼 여파가 꽤 컸죠. 이 사건들을 계기로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산업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조금 뭐 빡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기존 웹2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뭐 진종현 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FTX 사태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고 좀 관리 감독이 부재한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좀 무책임한 경영을 해서 고객 자금을 전부 잃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역설적으로 자기 수탁이라든지 탈중앙화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난해를 계기로 산업이 규제 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C파이 영역 그리고 규제로부터 좀 비교적 자유로운 D파이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기존 전통금융시장 내 좀 대체자산 시장이랑 많이 닮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탈중앙성은 일부를 포기를 하되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활용한 그런 영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디파이 영역 역시 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유스케이스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규제가 촉발할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전망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기술을 정말 어디에 쓸 건지, 네. 내가 왜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지, 우리 회사에서는 왜 이거를 써보려고 하는지, 나는 여기에서 왜 커리어를 고민해본지 등등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나가면서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섹터별로 더 많은 사용 사례, 활용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너무 큰 활용 사례를 한 번에 기대하기보다는 그 다른 기술 뭐 인터넷, PC, 뭐 모바일이 성장했을 때 각 단계를 거쳐 놓은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이제 그 회사들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준비는 많이 해 나가고 우리도 웹3를 하겠지만 우리는 1등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럼 그 회사들의 1등으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1등을 생각하고 하더라도 대부분 1등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1등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5등, 6등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제가 네. 모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진지함과 그리고 그 정도의 무게감을 더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와 이번해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웹3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쉽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플러스와 쟁글의 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토크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